안녕하십니까. 시민행동 액션TV 조성철입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2009년 발족해서 올해 11년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제 기억에 오마이뉴스 기자로 계시면서 이 관련한 그 문제를 취재했고, 그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일에 시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어떤가요? 그때 이야기 잠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일찍 피해자분들을 뵙게 된 것은 그 2003년 당시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로 있었을 시절입니다만, 저한테마저도 사실 일찍 피해자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이고 또 역사 우리 뭐 박물관에나 있는 이야기로 여기에 왔었었죠. 그런데 주변에 포기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그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과 피해 당사자들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었고, 보면서 사연 하나하나가 모두 가슴 아팠었고, 예.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고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온전하게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었을 시절에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해방 몇십 년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좀 방치하다시피 해온 시절이 있었었죠.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일본의 시민단체인 나고야 소송 지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근로정신대 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하고 그 미쓰비시 전범 기업의 소송을 지원한 일본 단체가 있어요. 사실 너무 창피한 일인데 그 관련해서 우리 이제 대표님 그것이 사실 시작이었죠 또. 네, 그 취재.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 보기 조금 민망하고 네. 뭐 낯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우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런 피해자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은 등한시해 왔었고, 워낙 격변의 과정을 좀 거쳐오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뭐 선량하신 분들의 어떤 그 열정의 의지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한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결과도 결과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참 그 부끄러운 일 아니냐.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뭐 목소리를 뭐 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청산되지 않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진중한 노력이나 그 어떤 열정은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었던가 생각하면 정말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 지금 이번에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돌출적인 한일 관계에서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또 그런 문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한일 문제는 어떤 그 평화롭게 해결된다는 것이 요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를 뭐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일 간에는 역사의 문제를 배제해 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근로정신대 문제가 대법원에서 피해 보상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 한일 갈등 국면이 이렇게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사건의 개요라든지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제 말기에 일본이 이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었고 그 한반도에서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대규모의 뭐 인력 동원에 나서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뭐 군수업체에 동원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일본 군으로 징병이 되거나 했는데 그 중에서 노무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먼저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이제 패소를 했었고 그 뒤에 우리 법원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을 거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본 제철 그 뒤에 또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뭐 배상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일본 정부가 뭐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올해 그 한일 간 그 어느 때 없는 전례 없는 이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도 국가 간의 어떤 이건 이제 배상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그냥 경제 지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위정자들끼리의 그들만의 어떤 리그로 뭐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잘 모르고 계신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 뒤에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가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무상 3억 달러가 현금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은 10원 한 푼 없고 쉽게 말해서 시멘트 기자재, 그 철강 이것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와 플랜트, 그다음에 기술 용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작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당시 65년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논의 자체가 피해자들 배상을 위한 논의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정 문서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간 것 이것 하나로 피해자 권리 문제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법률적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정부 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국가 간의 보상, 배상도 아니었던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경제협력 자금이었습니다. 일본이 부르는 명칭 자체도 경제협력 자금이었었고 청구권 협정 문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뭐 사죄니 배상이니 인권 침해가 있었느니 불법 행위였느니 이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당시 피해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근로정신대 관련한 그 피해의 규모는 뭐 숫자라든지 뭐 연인원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남북한 인구 당시는 남북한이 2천만? 그렇습니다. 그 3천만도 안 되는 인구 규모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국내외 동원 또는 뭐 징용을 2번 간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버지 대신 삼촌 대신 또 동생 대신. 그리고 이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근의 대규모 사업장이 강제 동원된 규모도 있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자면 약 780만 정도이고 국외로 그러니까 한반도 이외로 동원된 경우만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125만 정도. 우리가 지금 그 일본 위안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소녀상을 가지고 매번 저렇게 일본에서 문제를 또 야기하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로정신대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신대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연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정신대는 짧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은 아직 그 성년이 되지 않는 어린 그 소녀들이 일본은 군수업체에 동원돼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그 피해자를 이릅니다. 남자들이 뭐 징용으로 가서 강제 노역을 했듯이 군수업체에서 이제 강제
활동을 한 그 피해자인데 해방 이후에 어렵게 고향에 돌아왔는데 예. 그 잘못 그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은 것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게 됐고 또 오해뿐만 아니라 설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게 그렇죠.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데 2차, 3차 하고, 피해가 가중되는 형식의 예, 알아야 될 텐데 예.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실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혹독한 세월을 맞게 됐었죠. 이제 결혼을 나이가 됐지만 뭐 결혼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예. 어렵게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오해 때문에 뭐 가정에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실제로 이혼을 강요당했고 이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예. 단순히 일제 시기에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1주년이 돼 가는데 일본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이라든지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도 무시할 수 있는지 새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라고 하면 이웃나라 사법부 판결을 이렇게도 헌식적 취급할 수 있는지 만약에 바꿔놓고 우리의 기업이 일본 법원 판결을 이렇게 무시하고 발로 차버리듯이 했었을 경우에 일본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개별 기업의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싶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미쯔비시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를 타진을 했었고 대화를 요청했었지만 요청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돼서 미쯔비시가 국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표권 2건, 그 다음에 특허권 6건에 대해서 지금 압류 조치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반발해서 일본 정부가 7월 달에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이걸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도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복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어떤 상식과 또 인류 보편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이 비상식적인 조치를 관계 복원에 앞서서 이걸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의 이 꼼수가 국제사회에서는 뭐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빨리 자각하고 판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좀 촉구합니다. 예.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 이렇게 반일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참 국민들 그 가슴속에 숨은 어떤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새삼 이번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만 지금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정부가 강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본 제품 하나 상징적인 어떤 그 국민 저변의 인식을 좀 이렇게라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마구 표현으로 비춰집니다만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 또 일본 정부의 어떤 양심을 깨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그
어떤 가슴속의 그 열정 또는 역사의식만큼은 참 대단한 나라이다. 이걸 뭐 다시 한번 좀 느껴봅니다. 다만 이제 그 이번 그 운동이 일본의 그 선량한 또 그 아베 총리와 같은 어떤 건 그 우익 보수들 뭐 전범 후예들이죠. 같은 사람들과 좀 구분을 해서 또 민주주의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조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또 평화운동을 펼치는 그 양심적인 시민들과는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범 후예랄지 또는 그 이성적인 어떤 판단 자체를 몰각한 아베와 같은 이것을 좀 구분해서 반아베 투쟁으로 방향을 좀 잡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한국 정부 뭐 보통 1+1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그런 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해법이라 하면 또 해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우선 뭐 소송은 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긴 합니다만 일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여다보면 국가적 책임이 더 강하죠. 맞습니다. 일본 정부 책임을 넣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1+1 알파라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는 뭐 여지없이 일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사죄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죄가 따르지 않게 되면, 사실 그동안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이 끼친 고통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른 정치인에 의해서 훼손되고 뒤집어지고 말 바꾸기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솔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역사에 대한 공통의 의식을 정말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처는 언제든지 덧날 가능성이 매우 위험한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책임져야 될 가해자는 뒤로 빠진 채 일본 그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무슨 책임을 떠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칫하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고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고 또 자신의 책임으로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또는 망언을 늘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것이 강조될 때는 마치 피해자들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돈만 보고 달려온 사람처럼 그 돈을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난 상관하지 않고 돈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코로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재단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일본군 위안부 합의처럼 아주 굴욕적인 원칙을 훼손한 또 어떻게 보면 사법정의와는 무관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일본 정부가 독일의 100분의 1만큼의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국가 간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이쪽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 정부가 뭔가 좀 어떤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당부하시거나 뭐 인사말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이 그 어려운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1년이 되도록 도대체 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이고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는가 생각할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피해 할머니들한테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보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 문제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좀 마땅한 그런 진척이 없다 보니까 참 할머니들한테 드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양산될 수 있고 또 그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가해자들이 사죄를 하지 않고도 배내밀면서 떳떳하게 세상에 활보할 수 있는 사례가 계속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힘을 가진 사람은 일시적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윤리나 세계적인 규범 자체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가야 될 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님과 정말 소중한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뭔가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양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